오늘 장을 돌아보면서 내일 장의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눌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데드캣 바운스인가 코스피 반등에도 불안하다입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 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죠. 이 죽은 고양이가 잠깐 폴짝하는 그런 그림인데 결국은 이게 추세 전환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지만 이 좀 더 확실한 단서를 만나고 싶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강하니까 마치 우리 날씨와도 같은 느낌이다. 폭우와 폭염이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자, 본부장님, 오늘의 반등 잠깐 볕이 든 겁니까? 아니면 날이 개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있고요. 저는 이제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낙폭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 이제 니케이 지수 올라간 거를 보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서 끝났고 장중에는 12%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거래일 동안 20% 넘게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일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날 빠진 거의 절반도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물이나 이런 흐름들이 초반에는 강했는데 후반으로 빠지는 게 너무 불안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하셔야죠. 전일에 이제 너무 과하게 빠질 때 사실상 굉장히 과한 또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당일에 또 상승폭이 또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장중에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죠. 왜? 추세적으로 더 힘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팔고 다시 사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고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락을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가장 큰 요인으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등등등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물론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피크를 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니케이 지수가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음 거래일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일만 놓고 봤을 때는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다면 일본 증시가 이렇게 좋았을 리가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따가 11시 반에 애틀랜타 은행에서의 이런 GDP 나오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2.5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전에 이제 GDP가 나왔을 때는 2.8이었고 그게 예상치가 2.0인데 2.8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전엔 1%대였죠. 그래서 그때는 시장에서 충격을 좀 줬던 게 이렇게 GDP가 너무 강하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 충격을 준 거고 지금 경기 침체로 시각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DP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2.5%라는 GDP 수치가 과연 낮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칙처럼 경기 침체는 이거야 라는 내용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2분기 이상의 이런 GDP가 꺾였을 때 우리는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연속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에 4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 요게 좀 문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허리케인에 대한 여파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또 타격이 좀 커졌거든요. 사실상 이런 허리케인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따라서 실업률이 좀 일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동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실업자 수가 늘었지? 실업률도 4.1에서 4.3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상 4.3도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아직까지도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DP나 고용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샤메 법칙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인디케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논외로 쳤을 때 그냥 절대적인 GDP와 고용만 봤을 때 이게 과연 안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판단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막 폭락이 나올 정도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거품론, 버블에 대한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왜?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전에 그런 버블들과는 다른 게 뭐냐면 실적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0%대예요. 이게 요런 그 실적도 지금 분기별로 계속 역대급 실적 개선하면서 상승력이 나왔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버블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성장성이 꺾이고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 거품론까지는 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전거래 같은 경우는 패닉셀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지수단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손이 안 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뭐 전체 비중의 50% 이렇게 태우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로 계속 보셔야 되는 상황이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상존해 있는 이 악재 요인들이 정말 좀 어지럽게 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AI 거품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다 짚어보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었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어제 얘기를 했던 게 방금 짚어주신 엔캐리 트레이드였거든요. 이게 청산이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가? 물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될 만큼의 규모는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도 금융당국 회의도 했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좀 네.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준이 그 자금의 수준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하루 이틀로 될 게 그쵸. 아닙니다. 하면 미국채 엄청 폭락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때까지 풀린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본 경기가 저는 못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좀 확대가 되겠죠. 이제 자금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간에 이 엔화의 가치를 막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방향으로는 아마 안 갈 겁니다. 일본에서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반영이 있기 때문에 전 10%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부 다 청산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주식 다 팔고 지금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엔캐리를 뭐 아예 배제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일본에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뭐 일단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싸게 대출을 받아서 외부에다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이제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근데 그거를 엔화로 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고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뭐 이런 용어도 나올 정도로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조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더 과격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나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미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장이 폭락을 한 것은 거품론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거품론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었겠지만 그 뒷면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엔캐리 청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부담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다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2분기 때 국채에 대한 총 발행량이 좀 적었습니다. 3분기나 4분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적은 수치였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도 좀 일부는 약한 상황이었거든요. 뭐 옐런에서 돈 푸는 것도 잠깐 멈추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조금 멈춘 부분들도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데는 충분히 제동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엔캐리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상황에서도 유동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제와 그리고 금요일장에서의 낙폭이 워낙 깊었고 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바닥이 더 깊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어쨌든 조금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스피의 PBR을 살펴봤을 때 금융 위기 때와 좀 근접해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당시 코스피 PBR이 0.82배였다면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PBR이 0.87배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이 정말 더 뚫리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감을 좀 어떻게 지워도 될지 아니면 계속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뭐 PBR 0.87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 그렇습니다. 불과 우리가 며칠 몇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2,700, 2,800 선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PBR 1배도 넘었고 지금보다 또 훨씬 비싼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싸졌어요. 지금 지수 자체가 뭐 한 20% 이상 빠진 현 상황인데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PBR 0.87배 요 수준에서도 손이 안 나간다면 지수 상위권에서는 사실 매수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절대적인 좀 가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는 본인이 느끼는 거고 절대적인 가치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 계속 좋아졌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가치는 분명 높아져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뭐 지금 당장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꺾인 것도 아니고 반도체가 갑자기 벌던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것도 아니죠. 조선이나 뭐 방산이라든지 그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기업에서의 가치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유동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래에서의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의 물음표가 생긴 상황에서 같은 상품이 이제 투자 심리가 바뀌면서 가격이 확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식의 메커니즘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현재 시점이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절대적인 기간으로 보더라도 싼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청산 가치만도 못하는 가치까지 떨어진 그것도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되돌림도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바닥이라서 산다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해당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갔을 때 과연 손실 구간이 많았나 코로나19 이후부터 수익 구간이 많았나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절대적으로 수익 구간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저는 분할 매수로 적극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급의 향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도 조금 방향성이 달랐고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했는지 좀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목하는 섹터가 향후 반등장을 이끄는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저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뭐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군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 특히나 오늘 강한 반등이 보였었던 조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전거래를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강세의 기조들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은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선은 좀 일부 팔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좀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에서도 좀 급등 나온 해운주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랑 바이오 쪽 상당히 좀 많이 담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기는 한데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금융 이런 것들을 샀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산업군들에서의 좀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포지션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뿌려진 것은 전반적으로 좀 싸다라는 관점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기관의 수급은 연속성 자체가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많이 들어와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다면 오히려 그런 쪽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소랑 이제 코스닥이 정말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이거를 연속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이제 수급이 1조 1,500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9천억 들어왔고요. 기관이 2,500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털렸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신용 반대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확실하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급락장이 나오고 났을 때 개인들이 털릴 때 외국인 기관이 이제 그 수급을 잡아먹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게 되더라도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해질 거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코스닥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 2거래일 동안 2, 3거래일 동안 이제 개인이 거의 3조 정도 담았거든요. 3조
정도 담았고 오히려 외국인 기관에서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외국계 동향을 봤을 때 영국계와 미국계가 토탈 9조가 들어왔는데 아직 반도체에서 4조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니 선물 자체가 나스닥이 장중에 1.5, 1.6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0.438까지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기술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51%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코스피가 빠져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 주 요인이 만약에 뭐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실패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뭐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나오면서 일부 코스피는 지수 하방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의 향방에서는 아무래도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나 해운, 2차 전지와 조선까지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성이 어쨌든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까지 있어서 당분간 이런 변동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우리 투자자들한테 딱 한마디, 지금 이번 주에 마음에 새겨야 할 투자 전략, 정말 간략하게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뭐가 키워드가 될까요? 저는 분할 매수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차 못해요. 인천 전기차 화재, 2차 전지주 반사익 받나?입니다. 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화재로 오르고 있죠. 여기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충남 금산에서도 이런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좀 화재가 크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에 오히려 2차 전지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 이슈 제목이 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 이슈를 봤을 때 전기차 자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배터리 제조사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화재가 이번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청라에서 정말 엄청나게 자동차 하나가 화재가 났는데 뭐 엄청난 피해를 좀 만들어냈었죠. 뭐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과연 어디 걸 쓰느냐라는 좀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중국산으로 밝혀지면서 조금 이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제 이 배터리가 CATL 관련된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 가격은 싸지만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었던 상황이고, 또 관련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화재가 좀 여러 번 났었던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라는 게 결국에 화재가 났을 때 끄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좀 터져 나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안전 쪽으로 만약에 이 관심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쪽이 뭐 안전하기도 하고 기술력은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오는지는 지금 단순히는 이게 반사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중국 쪽은 중국 정부의 좀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가격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정말 안정성만을 택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을까. 그런 선택이 실질적으로 소비로 다 나타난다고 한다면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아무리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일단은 투심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넘버가 바뀌는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정도로 정리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안전성 우려에 우리 업체가 반사이익을 받기까지는 조금은 기다려보면서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안전성 우려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외인을 좀 따라가 봐도 되나? 2차 전지 지금 나도 진입해도 되나?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충분히 좀 고민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 뭐 하락도 바로 좀 하는 상황이지만 상승 산업군에 좀 상당히 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판 게 2차 전지 쪽인데 그리고 제일 많이 샀었던 게 이제 기관이었거든요. 기관이 제일 많이 샀던 게 상반기에는 2차 전지였고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던 게 2차 전지였는데 요즘에는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충분히 뭔가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막 그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성장주에 따른 좀 기대감이 생기게 됐을 때 뭐 캐즘 구간도 있지만 사실상 산업이 안 좋은 얘기에서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으면 거기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주가는 우하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적인 흐름을 좀 돌린다거나 아니면 차트적으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수급의 의존도를 조금 더 높여도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차트가 우하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수급에 대한 논리를 너무 믿다가 만약에 한 방에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은 대응이 아예 어렵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2차 전지 종목군이 대거 상승할 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뭐 언제든지 수급에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포트를 세워서 난 지금부터 뭐 에코프로 뭐 얼마까지 뭐 나 포트 비중 40% 채울 거야 막 이런 식으로는 대응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수급에서는 개선세가 보이고 있지만 차트는 아직은 흐름이 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단서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봐야 된다라고 신중한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은 어떤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조선주를 조금 골랐습니다. 물론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다라는 사실은 뭐 명백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급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거래일에 패닉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에서는 수급이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중공업을 좀 들고 왔고요. 제가 이전에는 HDI 한국조선해양을 너무 많이 들고 와서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들고 네. 왔습니다. 맨날 똑같은 종목 계속 들고 오긴 어려워서 물론 제 조선 토픽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수주량에서는 뭐 압도적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전 고가를 좀 뚫어주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매력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수주 목표량 51% 채운 상황이고 좀 무난하게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또 카타르 에너지에서 또 5조 규모 이상의 이런 또 이 친환경 선에 대한 수주 임박을 또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선업에서 원래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좀 회전이 좀 일부분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선업들 중에서는 치고 나가는 기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묵직했었던 HT 한국조선해양이 좀 대장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쫓아가는 흐름들도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 물론 이게 조선업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만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큰데 그 흐름들이 기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도 되돌림이 전일 상승분 이상으로도 나온 종목군들이 조선업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좀 유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강한 수급 이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만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단기 눌림 억울하게 좀 끌려 내려간 상황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의 기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까지 이 하락장을 조금 견조하게 버텨줬던 삼성중공업입니다. 가격 전략 들어보죠. 뭐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종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전, 뭐 지수단에서 좀 강제로 끌려가기 전 가격대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뭐 되돌림이 나오는 11,600원을 좀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850원을 좀 잡았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전 고가를 뚫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목표가 11,600원, 손절가는 9,8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